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오늘 오후 희생을 키워드로 하는 2호 혁신안 발표에 나섭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의 징계 취소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혁신이 당장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2호 혁신안 논의에 들어갔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오후에 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관건은 같은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혁신위의 1호 안건이 통합이었습니다. 그 통합을 전제로 한 지난달 갈등 국면에 있었던 인사들의 징계 철회가 어제 최고위의 결정을 통해서 1호 안건들 정리가 됐고요. 2호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안건의 키워드를 희생으로 꼽았습니다. 보통 총선 때가 다가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얼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들을 내려놓을지 자이든 타이든 인적 쇄신의 폭을 두고 여야에 대한 혁신 경쟁으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을 가져가게 되는 게 아마 혁신위가 이번 2호 혁신안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이 다선 정치인들 중심으로의 이른바 기득권 내려놓기,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게 될지 저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참 말하기는 쉬운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행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겁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또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원들의 반발도 있고요. 지금 의원들이 그건 단순히 희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실행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에 하나라도 여당에서 이것들이 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니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또 꼼수로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천하겠다 하고서는 뭐 달서병에서 달서 갑으로 공천을 받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또 당선이 돼서 결국은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꼼수 공천 또 꼼수로 출마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확한 2차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온 뒤에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나 윤주혁 원내대표도 만약에 이제 3번 하는데 뭐 제한을 준다라고 하면 약간 그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 첫 번째 혁신안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 대표에 관한 이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혁신안이 제대로 통과될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고 또 전권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그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역대 어느 총선이든지 간에 총선이 다 끝나고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약 한 40% 정도의 인적 교체 쇄신들은 역대 어느 총선을 막론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민께 감동을 주는 변화 쇄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개파 중심으로 하는 개파 공천 학살 그리고 네 사람 밀어넣기 같은 막장 드라마 형태로 치닫게 됐을 경우에는 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정당이 패배했던 전례들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동안 이 국민이 정치를 위해 희생해왔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한 번쯤은 희생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들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 또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할 수도 있고 정치 생명과 맞닿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적극적인 여론을 추동해 갈 수 있는 대원칙을 혁신위가 내세우게 된다면 그런 여론들을 그런 흐름들을 거스르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는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혁신해 나가게 된다면
민주당의 3선이 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윤건영 의원 중심으로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3선 연임에 관련된 거 하지 않겠다고. 예. 이재명 대표가 따뜻한 안방에 현재 양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마 이런 혁신 경쟁에 불이 붙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혁신안을 내놓는 것과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또 그리고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변화와 혁신, 통합과 희생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간 것보다는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변화해야 되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문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어떤 변화하고 뭐 반성은 하겠다 말로는 그러시는데 실제로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의 지도부를 바꾸고 뭐 3선 연임 제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질까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인유한 위원장이 오늘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한 내용을 보니까 친윤 핵심 인사들의 험지 출마 이 부분 언급하고 나섰고요. 또 심지어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유한 위원장님이 뭐 말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반발 이런 것들을 인유한 위원장님이 다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다른 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은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또는 험지라고 하는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뭐 그분들이 온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또는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영남의 스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뜻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뭐 이제 험지 출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배에 두고 혁신안에 포함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유한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당내 주류라고 하는 우리 지도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인유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면서 모셔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의 칼자루는 인유한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열심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안을 내어놓았는데 그런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했던 혁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당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냐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의 과정들을 그만두게 되는 순간 국민의 힘이 앞으로의 총선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적 방향에 대한 당내의 다양한 여론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힘을 실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는 건 절대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때만이 윤석열 정부가 살 수 있고 그럴 때만이 국민의 힘이 조금 더 힘을 갖고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명분을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인유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여건들을 어떻게 고려해가면서 혁신안을 낼지가 중요하고요. 인유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방향을 타진해보고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다소 불리한 방식의 여론들이 있게 되면 한 발 뒤로 주춤 물러났다가 다시 전진하게 되는 다양한 전술도 구사할 줄 아는 이 정치 활동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당기는 희생의 길, 대원칙을 오늘 저는 잘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인유한 위원장님이 정치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은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남 쪽에 그 다선 의원들을 자리를 비우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당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 또 사무총장 했던 분이 정말 찐윤 중에 찐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영입 위원장 이렇게 되면서 그 비운 자리를 또 채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 측근들을 또 세우지 않을까라는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아까 변화와 혁신 얘기하면 대통령의 기조,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을 국민들이 못마땅해 하고 또 그리고 찐윤 잔치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리를 결국은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비우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그 새로운 인물은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덧붙이는 가지 좀 있으십니까? 반론을 드리자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조차 이른바 비명계, 비주류에게 안배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친명계로 집어넣어서 당내의 숱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모습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날 당직 개편을 통해서 김예지 최고위원, 주류와 거리가 멀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이 와 있고 또 여기에 정책위 의장으로 유승민 전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인사 중에 한 명인 수도권의 유희동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결과적으로 밖에서 국민의힘이 넘어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좋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면서 국민의힘에 한 번쯤 발을 내딛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밖에 계신 망설이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길 안내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좋은 자리 공천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공정한 과정과 심사를 통해서 공천관리위원회 또 총선기획단 등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대한 인재 영입을 과거 해왔던 것을 밀어오는 일들마저 폄훼하게 되는 건 민주당의 현재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 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 노를 반대로 저어가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그 이뇨한 위원장의 통합과 희생에도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측면들을 보면 이철규 그 영입위원장이 실제로 진짜 좋은 분들을 인재를 영입해서 정말 뭐 제대로 영입을 해서 당을 또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당의 사무총장의 총선 기획단의 단장이 되는 것은 어느 당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렇게 하는 거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3번의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최고위원께도 한마디 더 듣고 저희 주제 바꾸죠. 네.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제가 밖에서 언급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드렸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변화의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하실 거라 보기 때문에 과연 이철규 위원장이 어떤 혁신적이고 또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같이 폭넓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호 혁신안을 고리로 이제 총선 이야기를 하다가 각 당의 그 중심에 계신 인물들 이야기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혁신안이 아닌 지난 혁신안을 돌이켜보면 일단 1호 혁신안, 그 징계 철회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들 즉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니까 지지율이나 올려라, 과지옥의 수모를 잊지 않겠다 각각 이런 입장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강서 보궐선거 참패율이 지지율이 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기법에 따라서 지지율의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갤럽의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지율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 국면하게 되는 노력들을 거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자 나와 있는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의 보궐선거 참패율로 수도권의 지지율을 올리라는 게 그간 나왔던 많은 목소리들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 지역에 대한 지지율 격차는 꽤 많이 벌어져서 이 오차범위 밖에 나와 있는 지지율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만족하거나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또 이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국민들께서 작은 평가를 내려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왔을 때 민주당이 지도부까지 나서서 바지 사장 운운하면서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적 눈높이만 된 변화를 이뇨한 위원장이 꾸준하게 혁신의 길을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타났던 연설문에 이 민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도 없었다는 점,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높게 평가했고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악수하기 위한 노력들, 상임위원장과의 오찬들을 토대해서 앞으로의 소통의 능력들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들, 이런 면들을 보면서 지난날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길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상대 당입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네. 시장의 발언들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뭐 징계 취소 결정에 가장 뭐 좋아하실 분은 김재원 최고위원일 거고요. 이 두 분은 이런 반응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은 사실은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떠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소리 해주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왜? 뒤에다 대고 총질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또 정치를 하는 또 해법이기도 한데 저는 뭐 헤어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탈당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나가서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분 쌓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시장님도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은 내년에 출마도 안 합니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상의되지도 않은, 협의되지도 않은 이런 결정을 보시면서 뭐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이 이 통합인가, 이준석인가, 홍준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쾌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당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탈당 가능성은 100%다. 일단은 혁신위가 가동 중에 있긴 한데요. 지금 나오는 발언들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 발언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메시지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두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들을 탈당 말씀드리고 가능성 싶고요. 자체만 보고 그 탈당 가능성도 예.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하게 되는 메시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 대표의 상황들을 예단해서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얼마 전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얘기하면서 높은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네. 이 전 대표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정치를 한 수 가르쳐달라고 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당에 관한 애정들이 남아있을 거라 보는데요. 사람 간의 갈등 국면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릴 수 있을 건데 언제까지 이뇨한 위원장이 내밀고 있는 혁신의 손을 거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뿌리치고 나는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기에도 명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머지않는 순간에 이뇨한 위원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흉금 없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청장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전 대표가 비명계, 비윤계 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신당을 실제로 상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뭐 12월 그 이후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통합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뭐 정치권에 정말 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각 당에서 여러 그 분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당을 뭐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바람이 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탈당은 100%다. 이 얘기는 당의 변화는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 그리고 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국정 기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독선 정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탈당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요한 위원장이나 또 김기현 지도부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선대위원장 시킬 테니 내년에 총선을 책임지고 치러라. 뭐 이런 주문이 있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아마 뭐 탈당하고 뭐 이런 그 새로운 창당을 시도하고 또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특위를 발족을 했죠. 그런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지금 이 소위 메가 서울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거든요. 어떤 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서울이 1,000만 인구가 무너진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50만을 넘어서면서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서울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서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정치권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끌어가면서 주민들을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있는 생활권 내에서 서울 편입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함께 윈윈하는 절차를 거칠 때만이 이 개혁과 혁신의 과정들은 매듭을 지어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김포는 오래전부터 김포 시민들의 열망이었다고도 얘기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촉발적인 내용들을 던지게 된 건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건립을 하기 위한 수순을 걷다 보니까 중간에 섬처럼 떨어져 있는 김포가 북부에 붙을 수도 남부에 붙을 수도 없는 상황에 서울 편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구리 같은 경우도 서울 편입 논쟁이 벌써 지난날 한번 일었던 적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같은 겹쳐지는 생활권 내에서 그런 주장들을 지금 김포시장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리에서도 구리시장이 아마 본인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서울 시민들도 이렇게 합치게 되는 것들이 얼만큼 서울시와 구리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의 시간으로서 훨씬 더 그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숙성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당은 지금 야당의 찬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라 뭐 이런 모습이고요. 민주당은 5호선 연장 예산부터 가져와라. 진정성을 보이려면 교통 문제 해결부터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일단 찬반 입장 자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김포 어쨌든 이런 논쟁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 김포시에 사는 시민들의 요구는 교통 지옥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힘들다라는 데서 이 논의가 이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5호선을 연장해 주는 것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논의를 할 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모처럼 참 옳은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가서 지방시대위원회 국가발전계획, 지방발전계획을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지방이 발전하고 또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라는 정말 옳은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게 뭐 며칠 만에 준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거의 1년여를 준비해서 5개년 계획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의 발전을 해야 된다. 지방 소멸 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확대되고 또 이렇게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인가라는 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는 시민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서울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서울 시민이 된다고 해서 생활 여건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그 정책 발표 당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오히려 저는 지금 윤 대통령님이 지금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입장 내놨던데요. 네. 동의하십니까?
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뭐 예를 들면 김포시나 구리시나 하남시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이런 의견들을 시민들하고 논의할 그런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를 해야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어떤 논의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명확하게 말하기 부담스럽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발언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민주당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썼다는 글이 이제 회자된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반면 이제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볼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은 여기에 대한 가타부터 분명한 입장을 왜 못 내는 거냐 오히려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죠. 지금 나왔던 얘기들 특히 다르게 더 확산될 것 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게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끌고 가면서 김포시를 편입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을 건지 아니면 김포 시민이 원하는 것처럼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가져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아무런 준비 없는 무능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지역의 편입 문제야 이제 촉발되는 논의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진전이 되겠습니다만 김포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국정이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던데요. 과거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공약화하면서 전 국민 가상화폐 지급 등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게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시절의 얘기들 아닙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의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른바 국정을 장난으로 하면서 막 던지는 공약이 아니었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되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본인은 여러 가지 국정의 우선순위 조정하면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얘기했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정리해 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솔직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분류를 하자면 그래도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일 텐데요. 그렇죠. 강남 3구 중 하나니까요. 결정 배경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이 좀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험지인 송파을에서 출마를 하겠다. 젊은 정치인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 지역에서 사실은 출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용기를 가진 청년이 또 그리고 그런 여성이 송파을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또 주민들한테 또 송파구에 있는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그래야 또 민주당의 영역을 더 확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첫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겠다. 그 교만한 정부에 대해서 또 그 폭주를 막겠다라는 것이 일성이었어요. 그게 송파 국민들한테 전해질 때 그럴 때 저는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지역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당입니다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출마 의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죠. 네, 조금 뜬금없다는 평들이 아마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포부를 밝히고 선거에 출마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내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력을 가져가는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송파을이라고 하는 지역에 박지원 위원장이 애석합니다만 나와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거나 최종적인 선거까지 승리할 가능성이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명분이나 당위성도
박지원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메시지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그 진정성을 찾기도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애당초 처음 비대위원장을 맡고 내려오고 난 다음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한번 바꾸고 싶은 젊은 청년으로서의 변화 의지를 갖고 좀 긴 호흡을 갖고 정치를 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은 약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조급함이 박지원 위원장에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크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뭐 당선 가능성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분이 굳이 이 지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뭐 비례대표도 고민해야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또 지명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또 윤심의 또 그 측근인 배현진 의원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당당하게 또 정당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줘야, 그래야 정치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설령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역이 그 지평이 더 확대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쟁력 측면에선 그래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두 젊은 여성 정치인,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하는 배현진 의원,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때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라고 보여줬던,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의 대결, 이래서 아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쟁력에 대한 다소 아쉬움에 대한 최고위원의 질문에 이제 양천 구청장, 김수영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험지에 나가는 어떤 의지 측면에서 이 관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경쟁력을 얘기를 드렸던 건 과거에 최재성 의원이 당선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륜을 바탕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다잡는 것, 뭐 이런 활동들은 현실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정치의 꿈과 도전을 갖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해왔던 정치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송파을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뜬금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박지원 위원장이 지난날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을 때 사람들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조롱 섞인 표현이 결국 공천받으려고 찾아간 것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주로 일었는데, 지난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자당이지만 쓴소리를 내뱉었던 박지원 위원장의 모습과 또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해야 되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의 정치의 새로운 신세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고장난 레코드판 똑같이 돌리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박지원이라고 하는 청년 정치인의 신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좀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박지원 위원장을 위해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인물들의 출마 의사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행보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